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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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 금융이 어떠한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하면서 살짝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톤으로 얘기한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예, 네.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인구가 2017년 이후로 급격하게 신생아 수가 주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떨어진 부동산 가격 하락은 그냥 어떤 사이클상의 한 사이클이 아니라 네. 세계적인 사건이 아닐까. 네, 네. 한국의 도시화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에서의 집값 상승이 어떤 진리적인 사건이었다면 네. 지난 수십 년간 큰 물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인구가 이렇게까지 주는데 과연 부동산 멀쩡할 건가.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라도 네. 그런 생각과 걱정이 좀 들던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그 부동산의 토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이제 하락 쪽으로 가격 하락이라는 게 무조건 가격이 절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네. 것도 일종의 상대적인 가격 하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은 저는 한 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상 초유의 금리 수준으로 전 세계가 갔었죠. 네. 제로금리. 제로금리 수준으로 네. 여러 나라들이 가고 우리나라도 거의 뭐 제로에 근접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금리 수준 네.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와 가격에 큰 왜곡이 생겼고 네. 그게 또 그 팬데믹 때 그게 추가적으로 더 큰 왜곡이 또 생기고 네. 뭐 그런 과정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보였지만은 그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와 함께 토지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 문제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 내지는 기술의 발전으로 토지를 적게 사용해도 많은 효용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예를 들자면 옷 사러 갈 때 이제 옷집에 가서 사는 경우보다 네. 택배로 배달해서 온라인 주문해서 그렇죠. 사는 경우가 많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오피스 수요의 감소를 또 불러일으키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팬데믹 때도 느껴봤지만은 재택 근무도 괜찮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오피스 수요의 그런 감소도 또 이 그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함께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 진영의 논리를 한번 전개를 해보자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도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국제도시 기준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결코 서울의 부동산은 높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어떤 한 지역의 소득과 한 지역의 그 부동산 네. 가격을 비교해서 충분히 그거를 계산해 보잖아요. 네. 계산해 보면 결코 그 서울의 토지 가격이 다른 나라의 뭐 소득 대비해서 소득 대비. 예, 네, 그런 횟수는 그렇게 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동경 네. 하고도 동경도 뭐 국제 도시인가요? 동경은 국제 도시가 뭐 전 세계에 한도 가져야지. 그렇지. 그렇죠. 사실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 부동산 가격은 결코 네. 뉴욕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네. 싸진 않을 것 같고 사실은 뉴욕은 진짜 국제 도시잖아요. 네. 뭐 런던, 뉴욕 이런 데는 뭐 중동의 부호들이 뭐 집을 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중동의 부호가 서울에 집을 많이 샀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같은 그 서울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네.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뉴욕이나 런던 같은 약간 또 그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희소성을 가진 그런 쪽에 부동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런던의 시티 부분, 네. 런던의 굉장히 그 고가 오피스가 밀집한 부분, 그리고 그 맨하탄 부분, 그리고 그런 쪽에 비해서 서울은 굉장히 방대하게 넓죠. 그렇죠. 예, 일단은 굉장히 진짜 메가시티죠. 예,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비교 상대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면서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빨려가면 나라의 미래 경제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자원이 부동산에만 빨리면 네. 생산적인 대로 자원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그거지 않습니까? 기업은 오히려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니까 네. 자금이 기업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는 사회가 미래가 있는데 부동산에만 빨려 들어가면 과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아니 부동산을 전 국민이 사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여러 가지 장치 제한을 둬가지고 부동산을 다 못 사게 해서 네. 부동산으로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왜 막느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 경제학이라는 게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학이라는 게 나온 이후에 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대표적인 그 경제학자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왜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지주의 이익은 네. 경제 활동을 제외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 하면 실물 경제 활동이라 하면 생산하는 활동, 네. 소비하는 활동, 네. 그리고 그걸 유통 등을 통해서 분배하는 활동.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모든 활동들의 그 모티베이션이 줄어들거든요. 동기가 비용만 비용이 증가하기 올라가는 때문에.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비용의 증가지 어떤 그 공급의 증가도 아니고 소비의 증가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의 이익을 경계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리카르도 네. 였고요. 리카르도가 그 지주의 이익은 모든 다른 그 경제 주체들의 이익에 반한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자유시장주의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 또 토지를 굉장히 경계했죠. 네. 그래서 가장 나쁘지 않은 세금. 밀턴 프리드먼은 세금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네. 모든 세금 다 필요 없고 다 없애. 하지만 가장 나쁘지 않은 세금은 토지 보유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 이유를 굉장히 그 한번 유튜브 이런데 보면 밀턴 프리드먼이 세금 개혁에 대해서 연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동산은 결국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생산 그리고 유통 소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게 화폐 수량설 쪽이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 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네. 그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화폐를 공급해 주기만 하면 네. 모든 경제 문제는 해결된다.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런 쪽인데 이 화폐 수량설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돈을 풀었는데 예. 그러니까 경제 규모만큼 돈을 풀었는데 그 돈들이 경제 쪽으로 가지 않고 투기 쪽으로 가버리면 네. 그 투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버리면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런 거 경제가 100이 증가하면 화폐를 100 증가해 주면 되는데 네. 그래서 100을 증가를 시켜줬는데 이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가서 부동산의 거래는 경제 GDP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100만 원에 샀어요. 네. 그 다음에 해에 내가 200만 원에 팔았어요. 100만 원의 이익은 있지만은 그게 GDP에는 전혀 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생산물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생산물이 없어서. 그렇죠. 새로 생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GDP에도 그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네. 처음 지은 거는 거기에 든 인건비, 거기에 든 재료비 모든 걸 다 합쳐서 이렇게 해서 그거는 GDP에 포함이 되는데 예. 그 다음부터 이미 만들어진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GDP에 전혀 연관을 주지 않죠. 예, 네네네. 전혀. 최근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네. 일본이라든가 네, 중국은 보면 네, 부동산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올랐다가 네.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부동산 가격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요. 네. 그 요것만이 그 요인은 아니고 우리가 과거 우리 시간을 통해서 네. 제가 가끔씩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의 상황은 완전 달라요. 네. 일단 일본의 경우는 엄청나게 그 부동산 거품이 생겼잖아요. 네. 거품이 생겼었고 그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뭔가 하면 어떤 그 재화, 어떤 상품이든 그 효용, 사용 가치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 가치만큼 사용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효용 대비 가격이 떨어지면 무슨 활동이 일어나죠? 소비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사용 가치가 있으면 그거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가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실물적인 실질적인 그런 그 소비 활동이 그렇고 그런데 어떤 그 투기적인 소비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효용보다 가격이 너무 올라갔을 때 이게 그때는 이제 어느 순간 이 거품이 터지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런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 때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터지면서 네. 하락을 했고 일본도 하락을 했었는데 대응 방식이 달랐어요. 미국은 지금 미국 부동산 문제 있나요? 요즘에는 가격이 줄기차게 하락했나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았죠.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가격 거품이 터지면서 큰 거품이었잖아요. 그게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큰 거품이 터졌는데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오바마 정부는 제일 첫째 그 부동산 관련된 첫째 정책을 가계 부채를 최대한 줄여라. 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GDP 대비 가계 부채가 한 100을 넘었을 때 네. 그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네네. 결국 그 가계 부채가 GDP 대비 한 80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그냥 가계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네.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 가계 부채가 빠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충분히 그 효용 대비 가격이 싸지는 때까지 내려가니까 수요가 다시 들어오고 네. 그래서 다시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예. 그런 쪽으로 움직인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도 한 20% 빠졌을 때부터 세금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을 부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싼 거예요. 여전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여전히 비싸니까 돈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계속 그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그러니까 계속 비싼 수준을 유지하니까 계속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집도 사고 팔고 그러면 그게 부대적인 그 경제 효과는 꽤 있잖아요. 네. 뭐 이삿짐 센터라든지 벽지 회사라든지 네. 뭐 이런 부대적인 그런 산업들도 같이 좀 많이 수그러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죠. 네, 내구재를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런 가구를 싹 부분은- 바꾼다던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그 거래 활성화는 네. 그런 부대 산업의 뭐 GDP 이런 쪽에는 연결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본은 뭐 그런 것도 없고 지금까지 부동산은 계속 내리막길 가서 뭐 그런 상황이고요. 부동산 가격이 그 효용 가치 이상으로 많이 올라서 거기에 에너지가 빨리고 나면 네,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제 활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다시 추스리는 방식은 미국처럼 오히려 그게 충분히 가격이 빠져서 네. 충분히 사용 가치만큼 가격이 빠져서 다시 새로운 소비 수요가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미국은 대공황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 거칠게 그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그 당시는 되게 어렵지만 2, 3년간은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러고 나면 다시 소비 여력도 살려지고 네. 그 부동산 시장 자체도 원형 복원되고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한국은 지금 보면 네. 약간 일본풍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려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조금 미국식으로 가는 게 맞다. 좀 그 일본식으로 너무 빨리 총알을 소진하면서 경기 부양책 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는 네. 그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네. 수요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 가격을 계속 비싼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수요가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장기 침체로 가는 그런 수순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우려하는 칼럼을 썼는데 바로 1월 달에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세게 좀 나오더라고요. 네. 좀 저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그게 효과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총탄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소진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미 실질적으로 이 한국의 부동산은 소비에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집을 산다면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네. 게다가 전세도 대출을 했어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전세 대출 제도라는 게 집값을 부양하는데 가장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우리 옛날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오니까 갭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었고 네. 전세자금을 올릴 수 있으니 집값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었고 네. 전세라는 건 효용인데 네. 효용 가격을 올려주니까 당연히 표시 가격인 집값도 올라가고 네. 이런 구조가 그 부동산에서는 선순환이 된 거죠. 약간 한 번 정도의 파생 상품이 그렇죠. 탄생한 거였죠. 네.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출이 그 전세라는 게 집주인한테 대출을 해준 건데 네. 그 집주인한테 대출을 한 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네. 네. 이런 약간 파생적인 그렇죠. 그런 그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의 대출인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런 뭐 저는 제일 큰 범위는 네. 금리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금리 수준이니까 이런 상품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네. 이 만들어진 상품은 계속 집값을 올려 밀어붙인다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죠. 예. 저는 사실 좀 상당히 두려운 게 이제 전세 가격이 레버리지를 만들어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전세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네. 전세도 레버리지가 된 거잖아요. 예전엔 자기 돈으로 전세를 냈지 네. 은행 대출을 해서 전세를 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은행 대출로 전세를 했으니 그 금리가 올라가면 네. 전세도 레버리지가 되고 네. 집도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산 사람들은 그것도 레버리지가 되니까 레버리지에 레버리지가 되니까 거의 옵션 상품처럼 되는 게 아니냐. 선물을 넘어서 예. 예, 뭐 주식 그런 식이죠. 예, 예. 주식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헤지 펀드 네. 같은 구조를 보면 내가 100원이 있어요.
100원 헤지펀드 100억. 100억이 있어요. 네. 100억으로 채권을 100억 사요. 네. 그리고 그 채권의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을 또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빌려오죠. 1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95억까지 네. 빌려오겠죠. 그걸 또 채권을 사요. 네. 그걸 또 담보로 맡기고 네. 또 한 90억 빌려와요. 네. 또 채권을 사요.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구조. 네. 그런 게 많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도 옛날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따지고 나면 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식의 구조였고 이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런 상품들은 충격이 크죠. 조금만 가격 하락이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네. 그 100억이 그냥 다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듯이 그렇게 겹겹이는 아니지만은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한 겹 정도는 그걸 더 씌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험성을 매우 많이 키운 거다. 그러니까 지금 1차로 금리 상승으로 1차 위험이 터진 거고 네. 만에 하나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저희가 그 주식이나 금융 쪽으로 생각하면 말을 해보면 기초자산 가격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파생이 된 쪽은 훨씬 더 열의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 최근에 집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안정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구조가 이중 구조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 생각하면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네. 엄밀하게 보자면 그러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교수님 솔직히 중위소득으로 보면 네. 집을 산다는 게 언감생신이잖아요. 한국의 중위소득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저는 지금 출산율 같은 경우도 네. 그 집값 가격하고 주택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네.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제 주변에 보면 변리사가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월급이 센 직종 아닙니까? 의사하고 그렇죠. 굉장히 고소득층이죠. 네, 의사도 네. 뭐 피부과 의사라든가 이런 그런 분들조차도 네.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 걸?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변리사 의사조차도 네. 집값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과연 집값이 합리적 가격인가? 네. 한국 최고 그 월급쟁이 사슬의 최상단, 네.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분들조차 집 사는 게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구조. 네. 연봉 몇 억이 되는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 구조가 네. 과연 집값이 이게 어떤 합리적인 가격인가 하는 그런 저희는 아무래도 주식도 본질 가격을 검토하고 사는 입장이다 보니 네. 부동산을 보면 본질 가치 대비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표시 가격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효용 네. 대비 네. 표시 가격이 물론 이제 주식도 효용 대비 표시 가격이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전문 직종에 종사한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집값 때문에 그렇게 큰 우리나라만큼 네. 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일부 몇몇 작은 나라 이런 데 빼고는요. 네. 뭐 홍콩 과거의 홍콩이라든지 네. 뭐 맨하탄 정도 빼고는 어떤 충분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뭐 거기에 걸맞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뭐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꽤 고소득층조차도 네. 집 한 채가 사기가 만만치 않죠. 예.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런 변리사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봉 수억씩 받아서 네. 한 반 정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남는 돈 또 수십 년 모아야 그렇죠. 그래야지 꽤 괜찮은 네. 예, 상위 뭐 10% 안에 드는 주택을 겨우 살까 말까 한 연봉 한 7억 받는 예를 들자면 연봉 7억 받는 변리사가 있는데 네. 꿈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연봉 7억을 받아가지고 7억이면 거의 뭐 네. 굉장히 소수죠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예. 3억 5천 세금 내고 한 그래도 씀씀이가 있을 텐데 예. 1억 5천
쓴다고 쓴다 치면, 치고 그럼 예. 2억이 남아서 2억을 모아서 집한채 살려면 한 10년 일해야 되네요. 그래도 권리사로. 그냥 뭐 네. 30평대.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웬만한 지역의 예. 30평대.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예. 지금 이상한 게 맞습니다. 제가 네.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질 가치를 따져가지고 이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질 가치 따 최고의 고소득자가 10년을 넘게 돈을 벌어야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이 형국이 네. 조금 이상하다. 그런 건 항상 저희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고액 연봉자들은 절반을 세금을 내는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부동산처럼 좋은 재테크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재산의 80%가 네. 부동산 재산이잖아요. 예, 예. 가계 재산의 80%, 우리나라 국부의 80%. 네. 가장 큰 이유가 그쪽이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의 거품은 예. 그쪽이 유리했기 때문에 글로 돈이 몰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네. 재테크하기 가장 좋았던 게 부동산이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안 한 게 사실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보였다. 네. 예. 왜냐하면 그쪽의 세금이 아무래도 다른 쪽의 세금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이죠. 네. 예. 뭐그 주식 투자하는 것, 주식 투자도 보면 뭐 사고 팔고 하는 데는 그렇게 그 세금이 없어 보이지만은 네. 장기간 보유를 하면 네. 꽤 큰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네. 뭐 이래저래 꽤 뭐 세금 부담이 꽤 있거든요. 예, 네. 부동산 규모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20% 이상의 차액에 네. 대한 소득세도 있고, 네네. 네, 네, 대주주들도 거기에 네. 대한 세금도 네. 상당하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게다가 어렵죠.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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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네. 네. 부동산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어떻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네, 뭐 한 100억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네, 거기 나오는 그 배당에서 나오는 세금 네, 그리고 그 임대료에서 나오는 세금 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도 네, 배당에서 나오는 세금이 금융종합가세 네. 거기로 이제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거의 세금이 절반 정도 되는 꽤, 거죠. 꽤 많이 나오죠. 예. 네. 제가 부동산 빌딩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정확히 안 되시나요? 예, 뭐 네. 비유가 그 정확히 안 되지만은 거기 뭐 임대료로 나오는 세금은 뭐 많이 그 감면되는 그런 경우 비용 처리 그런 되겠죠. 비용 처리가 많이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비용 처리 상당하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은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당 말고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네,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 내는 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내는 보유세 자체가 일단은 아주 그 전체 규모에 비해서 네. 그 부동산 금액에 비해서는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는데 세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은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익에 대해서요. 아니요. 차익은 따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내는 거지만은 이런 거죠. 저하고 각도기님하고 50%씩 돈을 100만 원씩 내서 기업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기업은 매년 뭐 100만 원씩 세금을 내고 있어요. 법인세. 예, 법인세. 세금을 내죠.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1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가지고 있는데 그 100만 원씩의 반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인세로. 예, 그리고 남는 이익이 우리한테 쌓이는 거죠. 네네. 예, 그거를 우리가 엄청난 큰 규모의 법인의 주식을 일부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와닿지 않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1년 내내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네,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것 같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25% 정도 세금을 냈다. 네. 이러면 실상은 주주인 나도 나도 그만큼 법인세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첫 번째 세금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은 거기서 배당이 나왔을 때 그 네. 배당에 대한 또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사실 저도 가끔 생각하면 법인세도 내는데 배당에 대한 세금을 또 내? 이중과세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 이중과세 일부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배당 소득세를 없애야 된다 오히려. 그쪽은 좀 면제해주는 쪽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다. 법인세를 조금 높이더라도 네.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예. 그럼 뭐 투자할 사람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본으로 돈이 더 많이 몰리겠죠. 기업에 투자하는 돈들이 더 많이 몰리고. 네.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과거 무기명 채권 같은 거에 정말 수십조 원 이상의 돈이 몰렸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네. 세금 없는 쪽으로는 돈이 막 미친 듯이 몰려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필요한데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세금 부분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쪽이 유리하다. 네. 그렇게 그래도 보고요. 그게 보유세- 보유세 어느 정도 올려서는 네. 그 부동산의 그 세금에 대한 그런 그 이익을 그렇게 상쇄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보유세를 꽤 낸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난 버는 것도 없는데 왜 보유세를 내게 하느냐. 집값 조금 올랐다고 난 버는 게 또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보유세가 높은 편인가요? 가진 것도 없는데 세금 엄청 내시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금 왜 그렇게 많이 내요? 아니 그걸 번 돈 그거 좀 밥 사 먹고 참 뭐 자전거 좀 타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네, 월급에 사실은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 부동산 보유세를 낼 때마다 저한테 투덜투덜 하세요. 근데 그 금액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무섭죠. 제가 그래서 제 앞에서 제발 세금 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보다 자산이 훨씬 많으신 분인데 네, 제가 내는 세금보다 1년에 훨씬 작은 세금을 네.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제 주위에는 내가 연봉을 그래도 매년 수억씩 벌었는데 네.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 세금 내고 이러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 한 채 살 돈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또 주위에 많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이미 가진 자와 지금 소득을 내어서 가지려고 하는 자와의 그 세금 싸움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동법 같은 경우는 그게 대동법 자체가 쌀로 그 세금을 내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네. 토지를 가진 농토를 가진 자한테 세금을 물리려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탄생한 그 배경 자체에 보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귀족과 그리고 내가 가진 땅은 없지만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부르주아와 그 세금 전쟁으로 혁명들이 다 일어났고요. 네. 뭐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 저는 다 그 세금 싸움으로 그게 발생했고 프랑스 대혁명도 결국은 그 귀족들이 세금을 계속 안 내려고 했잖아요. 지금 루이 16세가 미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고 재정이 파탄났는데, 네. 그리고 세금, 재정 파탄났어. 세금 좀 더 거들래. 하니까, 부르주아들이 또 우리가 내?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내요? 하니까, 귀족들도 좀 내게 하세요. 하니까 귀족들은 우리는 세금 낸 적이 없어. 그래서 결국 그게 충돌이 되면서 일어난 게 저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진 자와 이미 가진 자, 그리고 지금 벌어서 나중에 좀 가지려고 하는 자의 전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그 보유세와 소득세 그거의 그 차를 어디를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따지면 토지 귀족이 네. 과거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있었다가 해방 이후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농토를 주는 농지개혁을 하면서 농지개혁했죠. 예. 하면서 없어졌다가 네. 지금 따지고 보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토지 뭐 중간 귀족이든 네. 진짜 귀족이든 있는 거네요. 세금적으로만 따져보면. 그거를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계급주의 경제, 권위주의 경제. 그래서 가진 자들이 계속 그 가진 것을 대물림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세금이 없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부의 그렇죠. 세습, 대물림이 계속 되겠죠. 그런 경제 체제가 올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황폐화시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왜요? 활성화율이 떨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다시 봉건 시대, 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거고 네. 그런 체계에서 사람들이 이윤을 내고 그 계속 그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하는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아, 그럼 유럽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뭐 자유롭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탈리아나 이런 쪽은 아직도 귀족이 생생하게 살아 있고 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조금 남아 있는 경향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그 소득 불균형, 예. 예, 그런 자산 불균형 그런 건 다 수치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일부 못한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우리보다는 그런 불균형 차원에서는 훨씬 낫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토지 세력이 훨씬 더 힘이 세고 네. 원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나라네요. 왜냐면 세금 문제만 봐서는. 세금도 그렇고 그 결과로서 지금 부가 그 일부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가격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이 상태가 유지하면 한국의 활력이 떨어진다.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진다. 떨어지죠. 떨어지죠. 왜 내가 사실은 억대 연봉자가 많아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 나라 경제에는 좋은 거잖아요. 월급쟁이는 돈 잘 쓰죠. 예. 근데 돈도 잘 쓰고 네. 소비도 잘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내가 벌어봤자 세금 다 내고 우리나라 소득세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저는 예, 너무 높고 그래서 벌어봤자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 남은 걸로 소비를 하고 집도 한 채 안 사기가 힘들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람들은 더 집을 살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계속 집으로만 달려가고 집을 가지고 또 집을 이제 보면 최근에도 정렬을 하고 뭐 가격이 좀 떨어지면 정렬을 통한 이런 식으로 또 그 부동산이 또 부의 세습의 그런 그 도구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 네. 예. 그런 식으로는 이제 자본주의가 거꾸로 저는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그 대출 돈 갚느라고 소비 못하는 것도 일부분이 있고 네. 최근에 현장에서 보면 네. 그다음 또 하나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들이 부동산만을 향해서 추구하게 되면 거기서 부동산은 알을 까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집을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것이 나오는 거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가정의 행복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그렇죠. 네. GDP로 환산되는 것들은 없으니 네. 그렇게 되면은 사회 활동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부동산으로 돈이 자꾸 부동산에서 묶이는 돈. 그러니까 그게 투기적 그 거래죠. 네. 거기로 화폐가 이동하면 네. 생산과 소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GDP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돈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상당히 경제에 역행. 그래서 돈이 부족해요. 생산하는 쪽에는 돈이 부족하고 돈은 왜 저기에 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내구 뭐 예를 들어 카페트를 바꾼다거나 벽지를 바꾼다 이거는 이제 GDP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만 네. 집값이 오르는 거는 집값 자체 쪽으로 오르는 거는 네. 그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 비트코인 사고 팔고 아무리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올라도 그거하고 GDP하고 뭐 거기서 돈 번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하면 뭐 그거는 어느 정도 그 GDP에 영향을 주지만은 네네. 그
거기에서 돈이 몰려가서 돈이 돌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쪽은 GDP에 영향이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식을 사고 팔고 주식 가격이 오르고 하는 거는 GDP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주가가 그쪽에서 올라가는 거? 그쪽이 시장이 막 활성화돼서 많이 사고 팔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막 100억 사고 100억 팔았다고 GDP가 막 100억씩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그 돈의 흐름이 활성화되면 그쪽으로 돈이 모이면 순 효과가 있잖아요. 네. 순 효과는 뭐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투자가 더 많아지고 네. 그렇죠? 새로운 기업들이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는 투기적 수요로 들어가는 돈은 생산을 더 증가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좀 돈을 먹더라도 순효과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가면 생산에 기여하는 건 없고 비용만 올리고 또 돈은 돈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있고. 아니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진짜 단군 일의 최고의 공급 물량 아니냐 할 정도로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업체들은 활성화되고 건설을 많이 하고 아파트가 수없이 많이 지어지고 이러면은 그건 GDP 올라간 거 아닙니까? 새로 신규로 짓는 집은 GDP에 포함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니 나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건 아닌가요? 글쎄요. 그 효과와 기업이 만들어지는 효과하고는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그냥 주택을 만들어내는 거랑 네. 그 돈으로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랑 네. 그거는 좀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설은 일회성이고 예. 다른 기업들은 그게 예를 들어 매년 연속적으로 예. 새롭게 뭔가 네, 반복적으로 그 정도의 뭐 순 네. 효과는 있겠지만은 네. 그 크기는 비중이나 크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합니다. 네. 예. 하기야 일본은 요즘에는 아닙니다만 곳곳에 이제 도로나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깔려 있었는데 네.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까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 일본은 다람쥐길이 많죠. 네. 다람쥐만 다니는 네. 길이라고 해서 다람쥐길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생산을 했는데 결국 이게 우리가 생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요. 얼만큼 많은 그 효용을 내느냐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서 내가 길을 만들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요. 그런데 GDP 효과는 100억이거든요. 그렇죠. 그 100억 만든다고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100억이라는 돈이 쓰여졌잖아요. 네. 그래서 GDP는 100억이지만은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는 없어. 차는 몇 대 안 다녀. 일본에 그런 데가 많아요. 네. 효용은 엄청 낮은 거죠. 그러면 실제 경제를 뭐로 측정해야 되느냐가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실제로 경제라는 거는 어떤 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용, 행복감의 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효용이라는 거는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GDP, 그냥 100억, 아까 만드는데 100억 들어서 그 거래 가격으로 그거를 추정해서 효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하지만은 그 100억은, 거기에 GDP에 포함된 100억은 전혀 그 구성원의 효용의 증가에 도움이 안 됐다면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들이 막 아주 부족한 나라에서 집들이 계속 지어지는 거는 뭐 그만큼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순 효과가 있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기업에 돈이 들어가서 투자가 되는 거는 계속 생산을 해내는 네. 그런 미끄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금 비교하기에는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차이가 크다. 반도체를 만들면 그렇죠. 반도체를 매년 새롭게 삼성전자에 만들면서 들어가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경제 효과를 주는 거죠. 사회적으로 네. 부를 매년 새롭게 창출하니까 네. 계속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고용과 연결이 되고 네. 예, 그렇죠.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새롭게 네.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경제 효용이 있으나 네. 예를 들어 그 정말 시골길을 잘 놓은 거는 그 동네 사람들 몇 명은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의 효용 보면 네. 그렇게 높지 않다. 예를 들어 도로를 놓더라도 네. 막 1,000명이 매일같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놓으면 많이 필요한 예. 다수의 그래서 저는 벤담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자라고 생각해요. 네. 최대 다수의 최대 최대 행복. 행복. 예, 네. 그게 저는 오히려 그게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거를 극대화시키는 예. 그런 거래가 예. 사실은 경제 효과가 크다는 거죠. 예. 그러기에는 이제 부동산은 일회성 요인이 너무 크고 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창출해내는 측면에서는 네.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효용이 낮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이 더 잘 되는 게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다. 네네. 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죠. 예, 어떻게 또 한국의 부동산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지금 제가 좀 살짝 걱정하고 있는 게 요즘 지금 한마디로 쌍둥이 적자 시대에 들어왔거든요. 네. 예,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한 건데 네, 무역 수지 적자와 네, 함께 재정 적자가 지금 세수 부족이라는 네.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발현하고 있거든요. 네 3월달 기준으로 30조가 넘었습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헤지 펀드라면 좀 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한번 공격해 볼까? 최근에 원화 환율이 약세인 이유가 네, 좀 특별히 약세인데 물론 이제 아시아 3국이 같이 공통된 약세이긴 한데요. 네네, 지금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1,300원대 중반까지 네, 원화가 약세거든요. 네. 이 부분이 그러면 말씀하신 무역 대로 수지하고 큰 예. 영향이 있고 예, 또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세수 부족? 부족이죠. 왜냐하면 이 쌍둥이 적자는 결국은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 하면 국가 신용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적어도 단박에 신용도 우리나라 지금 신용 등급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데 이 신용 등급을 단박에 내리진 않더라도 야 너희들 그거 적자 쌍둥이 적자 계속 지속되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코멘트 하나로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공격이 들어올까봐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어떤 그 수순을 밟아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지금 이 해결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세수 부족이라는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 저는 엉뚱하게 그 소득세나 소비세를 높여서 아니면 소득공제를 낮춰서 네. 그렇게 해서 세수를 좀 더 긋겠다라는 식의 해법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예, 그건 잘못된 해법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소비세를 올린다. 그건 물가 자체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물가 자체를 올림으로 해서 소비를 감소시키는 네. 오히려 내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네. 소득세를 올린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소득세가 안 그래도 높은데 네. 여기에서 더 올리면 소비할 돈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그 나라의 GDP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 네. 계속 마냥 지금 이 세수 부족 문제를 계속 붙잡고 계속 이게 지속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유세를 올리는 게 네. 그게 토지 보유세든 네. 주택 보유세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그 어떤 충격 없이 다른 큰 충격 없이 그나마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항은 상당하겠네요. 저항이 큰데 그래도 소득세 올렸을 때보다 저항은 저는 적을 것 같은데 소비세나. 네네. 예, 그런데 그냥 언론에 표현되는 저항은 꽤 크겠죠. 예. 우리도 예전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2010년도, 2009년도 이때부터 그 법인세를 낮춰주고 네. 그리고 보유세를 낮춰줬잖아요. 네.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 낮추고 나서 그러니까 세수 부족 문제가 생겼고 그때 느닷없이 버핏세라는 그런 이름으로 세금을 높였는데 버핏세는 사실 미국에서는 버핏이 야 나같이 이런 그 슈퍼 리치 네. 청남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버핏세를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면서 한 연봉 1억 정도 되는 네. 가장 소비가 왕성한 사람들한테 세율을 엄청 높인 거거든요. 예. 높이는 게 최고 세율도 높였고 10% 이상 높였을 거예요. 네. 높였고 최고 세율 높이고 그다음에 공제되는 것들, 공제되는 것들을 많이 없앴어요. 네. 그런데 이 소득세는 많이 공제를 해주면 그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가장 화가 났던 게 어디 기부하면 내가 장학금 주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장학금 기부하는 그거를 소득 공제를 줄여버리더라고요. 네. 줄여버리니까 내가 매년 주는 장학금도 줄게 되더라고요. 네. 야, 그러면서 상당히 그때 좀 화가 났었어요. 났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돈 많이 써 재래시장에서 너희들 돈 많이 쓰면 소득세 감면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기부를 많이 해. 그러면 소득세 감면해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소득세의 감면을 통해서 네.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소득세는 좀 낮춰주고 그 대신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 절대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아, 높지 않습니까? 낮아도 너무 낮아요. 어느 정도인데요? 그게 OECD 통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항상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또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한 1%가 돼요. 네.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1%,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이 한 1%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야 평균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그 적게 내는 거냐? 하지만 적게 내는 게 맞는 게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재산의 재산의 80% 부동산이기 때문에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재산 비중도 부동산이 높기 때문에. 예, 재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더 내야 되는데도 평균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재산 대비 그러면 재산 가액 너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 대비해서 세금 보유세는 얼마 내니 네. 하면 2020년 기준으로 한 0.17% 밖에 안 돼요. 네. 그거는 그 평균이 한 0.28? 네. 그 정도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0.78, 캐나다 0.78,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나라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한 보유세는 그 통계치를 보면 낮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거는 높일 여지가 있다. 높일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높이고 오히려 소득세 쪽은 낮춤으로 해서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유효 수요 높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GDP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이가 있네요. 1억 갖고 있어봐야 이제 0.17%면 17만 원 맞죠? 네. 17만 원인데 네. 월급 생활자 1억 연봉 받으면 1,700 이상 낼 것 같은데요. 세금을?
훨씬 더 내죠. 예. 네, 네. 아마도. 네. 네. 그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이건 매년 내는 거고 하긴 네. 월급도 매년 내는 거긴 하네요. 네. 그렇게 따져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가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화를 내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이 위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갈 길은 부동산 세금은 다른 나라 수준으로 좀 올리고, 예, 더 올리고 대신 소득세를 감면해주면서 네. 그게 소비와 생산 활동으로 연결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동산과 그다음 세금 그리고 한국의 이것이 어떻게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기업과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과거에 조금씩 했던 얘기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은 저희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부동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가려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네. 근데 원래 이 코너가 그냥 우리들 생각 얘기하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니까. 사실 뭐 가볍게 봐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월급쟁이들은 주변에 보면 2천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돈이 남아 돌아 이런 애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변에 항상 돈이 모자르지. 뭐 아주 독하신 몇몇 분은 돈 안 쓰고 잘 이렇게 모으긴 하지만 뭐 이게 2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웬만하면 많이 쓰더라고요. 저축 많이 못 하고. 네. 그럼 결국 뭐냐면 월급쟁이들은 소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게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네. 사실은 월급쟁이한테 세금을 가지고 가면은 뭐 국가가 이제 운용을 해야 되니까 세금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만 경제 소비 활성화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맞지 않는가. 그렇죠. 저는 그 소득세를 낮춰주면 출생률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월간 서준식은 과연 우리 사회의 그 효용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자원을 어디에 더 많이 배치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업과 부동산을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가르침 항상 베풀어 주신 서준식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